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과정 6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아기의 시기는 짧게 알아봤어요. 유아기는 만 2살부터 만 6살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 유아, 어린이 유, 어린이 아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같은 경우는 영아기 때랑 달라요. 영아기 때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아이가 주양육자한테 뭔가 요구하면 그걸 다 잘 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신뢰감, 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애착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오히려 이 유아에게 안 좋을 수 있다고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일단 발달 특성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질문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초능력, 내가 갖고 싶었던 초능력이 뭐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순간이동인데 여러분은 뭐 강해지고 싶을 수도 있고요. 날아다니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자, 초능력이 좀 너무 애매하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축구선수 손흥민의 몸을 갖는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는 뭘 할까? 내가 손흥민이랑 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비명을 지를까? 비명 지르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인정했어. 그럼 뭘 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뭘 할지 알아요.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실험할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영아기랑 유아기의 차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영아기 때는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없어요. 걷는 것도 자주 넘어져요. 머리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말하기는 2단어, 7바이트 정도 말할 수 있고요. 서서 버티기. 요 정도만 할 수 있던 이 영아가 유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초능력들이 생깁니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세발자전거 탈 수 있고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막 이것저것 실험해봐요. 마치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갖게 됐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손흥민의 몸을 갖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처럼요. 만약에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순간이동 실험 삼아 해보겠죠. 그리고 남극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누워서 할 수 있을까? 눈 감고 할 수 있을까? 다 해보겠죠. 그리고 강해진다면 나 돌 부실 수 있을까? 한번 부셔보겠죠. 그러면 나 나무도 부러뜨릴 수 있을까? 부러뜨리겠죠. 이러는 것처럼 이 영아기를 끝낸 유아기는 내가 초능력을 갖게 돼서 그걸 실험하는 것처럼 나의 가능성을 뭐든지 실험해 봅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랑 달리 유아기 때는 부모님은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유아가 겪는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어떤 실험 사고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친오빠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할 수 있을까를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떨어졌지만 다행히 건강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이럴 때는 뛰어내리기 전에 양육자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위험해요. 2층 정도는 너무 위험해요. 저 세상 가는 거죠. 또는 저는 어렸을 때 불을 만질 수 있나 한번 실험을 할 뻔하다가 부모님께 걸려서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실험은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스스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성공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것도 많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성공과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이 유아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자율적이 되고 주도적이 돼요. 예를 들어 유아가 급한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달려도 돼. 양옆을 보고 조심해서 달려도 돼. 이런 것을 실험했는데 성공했어요. 이런 상황에선 달려도 되는구나. 그럴 때 유치원 버스가 늦었어요. 그때 아빠가 손을 잡고 자 버스를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못 뛰는 애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막 울어요. 당황해서. 그럴 때 이 경험이 많은 유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아빠 뛰자. 내가 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뛸 수가 있겠죠. 물론 넘어지더라도 그때 또 배우는 거겠죠. 무릎팍 정도는 까져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이 정도 속도는 내면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또 뛸 때 잘 조절해서 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초능력자가 된 유아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 조절인데요. 감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아기 같은 경우는 부끄러움 같은 복잡한 감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유아기 때부터 부끄러움 또는 자랑스러움 이런 것 같은 감정까지 모두 생겨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조절이 어려워요. 작은 일에도 흥분할 수 있고요. 이게 흥분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맛있다고 방방 뛰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작은 시련에도 크게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양말을 빨고 싶었대요. 엄마가 빨래를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양말 빨 거야 이랬는데 제가 팔다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빨래를 하면 이게 옷에 다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았대요. 그랬더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가 해주면 정말 좋겠죠. 네, 빨래 너무 싫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데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못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인정해줘야 돼요. 감정 조절이 너가 아직 유아기다 보니까 잘 못하는구나. 요걸 인정을 하시고요. 만약 불가능한 요청을 하는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달래고 설득해야죠. 예를 들어 내가 날고 싶어 갑자기 막 애기가 막 만화를 보고 이 유아가 날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아니야 넌 날 수 없어. 나는 건 새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나중에 중학생이 되면 비행기를 탈래? 비행기 타면 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규칙에 있는 요청, 내가 만약에 약속을 이미 했어요. 이 유아가 새벽에 밤을 새면 안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막 밤새고 싶다고 잠자기 싫다고 막 울면서 심하게 때를 써요. 그러면 그때는 정색을 해야 돼요. 안 돼. 하지만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유아기가 감정을 조절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고 지금 수능을 보라고 하는 거와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 유아가 제가 이 유아 보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화내지 마. 꼭 참아. 막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유아 입장에선 여러분들한테 자, 고3 수능을 다 1등급 맞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말된 안 되는 얘기겠죠. 너무 그 가혹한 그런 요청을 하는 거겠죠. 양육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를 많이 낼 때도 진정되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공감해 주는 게 좋아요. 너가 화를 많이 냈구나. 화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힘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너무너무 동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화가 나는데 양육자가 더 화내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숨겨요. 아, 내가 화내면 이쪽에서 더 큰 화를 내는구나. 내가 울면 이쪽에서 더 짜증을 내는구나. 그럼 자기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무시를 해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러는데 무시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화내는 건 잘못하는 거구나. 또는 내가 이러는 건 되게 부끄럽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때는 감정 존중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테스트 링크를 과제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요 게시판대로 테스트를 하면 아 이런 식으로 존중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 존중하는 법 유아기 때 꼭 필요하고 양육자로서는 감정 조절을 유아가 하는 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육자는요 유아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긴 안 돼, 그리고 저긴 안 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길을 가게 하고 유아가 가고 싶어진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을 너무 폭발해서 막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본인한테 더 안 좋은 일을 한다면 이때도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제어해주고 그 외의 다른 행동은 좀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것이 이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양육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생활이 시작되죠. 유치원을 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도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예절과 규칙도 이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로 건널 때는 어른이랑 같이 손 놀고 조심해서 건너, 아니면 남의 물건은 허락받고 만져야 돼. 이런 것들은 유아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 19페이지를 볼게요. 19페이지엔 다양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나와 있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이 표를 같이 채울 거예요. 자, 일단 애정이 있어야겠죠. 일단 부모로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도 있는 경우는 영아기 때 애정이 있다가 유아기 때 규칙까지 만들어지는 경우, 여기서 규칙이라 하면 위험한 거 안 돼. 감정 너무 폭주하거나 자기가 조절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예절과 사회규칙 잘 지켜야 돼. 라는 이런 규칙이 있는 부모를 바로 민주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자, 민주적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 민주주의 국가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졌죠? 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모든 국민들이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죠. 모든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와 아이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지켜나가는 게 민주적인 부모가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애정이 있는데 규칙이 없어요. 영아기 때랑 똑같죠? 애정이 없는데 규칙이 없다면 이런 부모를 이 유아기 때부터는 어떤 부모라고 하냐면 과잉보호적 부모라고 합니다. 또는 교과서의 이계적 부모라고 하는데 이 이계라는 말은 뭐냐면 익은 익사하다 이기예요. 애는 사랑해죠. 사랑에 익사할 정도로 주는 부모입니다.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죠. 사랑에 빠져서 죽을 정도로 익사할 정도로 주는 부모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동생활을 유치원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부모가 해줬는데요. 부모는 다 괜찮다고 해줬는데 사회에 나갔더니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양육자들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적이 될 확률도 높아요. 자, 그리고 애정이 없는데 규칙만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아빠 믿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모가 유아기 때부터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는 어떤 양육 태도라고 하냐면 권위주의적 부모라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부모. 그리고 권위주의적 부모도 신기하게 이 아이도 과잉보호적 부모랑 같이 이렇게 자란 아이는 똑같이 의존적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가 내가 그 실험하고 실패도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게 너 이렇게 해 라고 결정을 해주죠. 그러면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부모의 말만 따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성장하면 그 안 좋은 영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악은 애정도 없고 규칙도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방임적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임적 부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스트에도 아예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네, 방임적 부모는 그냥 이런 테스트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방임적 부분은 우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영상 본 다음에 질문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 영상 2번째 영상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권위주의적 부모랑 권위적 부모랑 우리 원래는 부모 교육 학문적으로는 이게 말이 달라요. 근데 비슷해 보이죠?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민주주의적 부모라는 명칭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영상에는 권위적 부모라고 나오니까 이게 같은 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본후에는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제가 그 감정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 감정 나오는 테스트를 해야 된댔죠. 그래서 그 링크를 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주의사항은 이런 광고 들어가지 마세요. 테스트 시작 누르시면 네, 이런 광고도 무시하세요. 광고 없애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그렇다 아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기니까 좀 시간 가지고 테스트에 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결과는 여러분이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는 뭐냐면 이 3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유아기를 배우면서 느낀 점을 쓰거나 아니면 유아기를 공부하면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 쓰거나 그리고 유아기의 최대 요즘 이슈가 뭐냐면 노키즈존인데 들어보셨나요? 강릉에는 그렇게 없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유아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아니면 뛰어다니면서 다쳤는데 그런 경우에 막 손해배상을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유아들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식당이나 카페가 있어요. 문 앞에 이렇게 노키즈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아의 인권을 차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랑 인권이랑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요 2가지 권리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요런 노키즈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노키즈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의 부모님들이 유아를 잘 교육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합니다. 유아는 원래 이런 발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배려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고요. 자유롭게 써보시고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자, 5다시 강의 여기까지로 마치겠고 2번째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 해주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